저는 저도 한 2015년도에 대통령도 못 말리는 갈등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책을 썼던 적도 있는데 또 이렇게 돌아오는 책도 많더라고요. 샀다가. 왜냐하면 제목이 너무 좋아서 샀는데 내용이 너무 부실하다 해서. 근데 이제 대통령 정의학용 해가지고 이 저서를 쓰신 분이 윤종록 전 과학기술의 차관님이세요. 하시는데 오늘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첫 장에 보시면 기억의 반대는 뭐냐 해서 기억의 반대는 뭐 망각이죠 당연히. 근데 기억의 반대는 상상이다 라는 주제로 첫 페이지를 열어서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실 것 같은데 특별한 인연은 뭐냐면 이제 우리 윤종록 전 차관님이 강진이 고향이에요. 강진. 그러다 보니까 다산세는 태어나기는 남양주, 옛날에 거기 양주 땅인데 양주가 워낙 크다 보니까 뚝 잘라가 남쪽에 있는 걸 양양주라고 하고 지금 양주는 북쪽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강진이 고향이시고 그래서 아마 우리 다산에 대해서 다산을 통해서 과학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또 실학을 통해서 이제 산업하고 연결되기도 하고 주로 이제 농업 쪽에도 이제 뭐 누에도 치시고 또 금붕어도 기르고 뭐 농사도 앞에다가 강진 앞에 논을 사고 논 갈아가면서 농사도 짓고 그게 바로 실학이죠. 생산을 뭘 해야 되는 게 실학이니까. 근데 굉장히 가슴 아픈 게 우리나라가 좀 저기 앞에 가슴 아픈 게 7, 80년대는 실업학교 나온다고 하면 그냥 사람 치고는 거의 안 하시게 했어요. 사실. 그게 사실 생산하는 그런 부분인데 인문계 학교만 굉장히 높이 치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선진국 만불에서 2만 불 시대를 10년 이상 지나온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학에 대한 부분을 농업, 상업, 공업 뭐 이런 부분 이제 실업이긴 한데 이런 부분을 좀 더 도외시하면서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반도체학과 이런 데가 뭐 서울대학교로 더 센다. 반도체 고등학교. 네.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는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 윤종록 교수님 여러분 따뜻한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산에 관한 얘기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다산에 관련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 주제가 다산이니까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파일을 여기 여러분 핸드아웃에 나와 있는 것과는 다른 파일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내용하고 이걸 좀 믹스해가지고 여러분과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우선 제가 태어난 곳이 여러분 얼마 전에 아마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다산 초당 다녀오셨습니까? 네, 그 마을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네, 어렸을 때 학교 갔다 오면은 가방 던져놓고 제 놀이터가 다산 초당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다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흠모해왔고 또 한 가지는 다산의 어머니가 해남 윤씨예요. 근데 그 마을이 해남 윤씨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에요. 제 본관이 제가 윤종록인데 본관이 해남입니다. 해남 윤씨고 그 마을이 그 다산으로 말하면 어머니의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어머니의 친정의 집성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산은 형과 함께 유배를 내려오죠. 그래서 보름 동안 걸어서 마지막 당도한 곳이 나주 율정주막 아마 다녀오셨습니까? 나주에 가면 율정별리 해가지고 표지석이 하나 있어요. 동신대학교 후문 거기가 옛날 나주 주막이었는데 거기에서 두 분이 마지막 밤을 지새고 그 다음날 이제 형은 흑산도로 동생은 강진으로 그래서 형은 흑산도로 가서 16년 만에 돌아가셨죠. 동생은 강진으로 와서 18년간 유배 생활한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동생은 강진으로 유배를 왔는데 아주 럭키하게 어머니의 집성촌 해남 윤씨 마을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18명의 제자들이
거기서 다산을 도와줍니다. 그 18명 중에서 절반인 9명이 전부 윤씨들이에요. 어머니 고향의 윤씨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윤씨 집안들이 저로 말하면은 5대조 이전에 할아버지 뻘이에요. 거기 뭐 윤종진이라는 분도 계세요. 제가 윤종록인데 5대마다 이렇게 그 확률이 바뀌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 대선, 그러니까 작년 대선 말고 그 이전 21대 대통령 그 뽑는 그 순간에 야, 대통령 뽑는다는데 다음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우리나라를 경영하는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 메시지를 사회에다가 전하고 싶은데 제가 얘기를 해봐야 누가 듣습니까? 그래서 책을 하나 썼어요. 대통령 정약용. 정약용이라는 분이 21세기 환생을 해서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은 이분은 대한민국을 청진기로 진단했을 때 어떤 병이 걸렸는지 이분은 어떤 병이 걸렸다고 판단했을까? 그리고 이 병이 어떻게 치료해야 된다고 판단했을까? 그래서 다산 어른의 입을 빌려서 이분이 21세기에 와서 대한민국을 곳곳을 진단을 해봤더니 이게 이런 병이 걸렸군. 따라서 다산 어른의 생각으로 나는 이 병을 이렇게 치료하고 싶어. 이렇게 치료해야 돼. 말 되죠? 제가 얘기하면은 누가 듣기는 하겠습니다. 다산 어른의 입을 빌려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좋겠다 해서 제목을 대통령 정약용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건 픽션이에요. 그러나 다산 어른의 생각을 유추해 보건대 다산 어른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렇게 진단했을 것 같아. 따라서 이 진단 결과가 나오면 처방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런 진단을 해서 이런 처방을 내렸을 것 같아. 그게 이제 제가 썼던 대통령 정약용입니다. 대통령 정약용. 이거를 사실은 KBS 이텔레비전하고 같이 10부작 그 드라마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가 너무 임박해 있는 상태에다가 그다음에 박빙이었잖아요. 0.7% 차이로 승부가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KBS에서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 되겠어. 해가지고 드라마를 10부작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KBS가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영화라도 하나 만들자 해서 영화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영화도 너무 박빙이라서 상영하기는 좀 어려워. 그래서 영화를 상영하지는 못했고 VOD에 들어가면 영화 이제 꺼내 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다면 이러이러한 일을 했을 거야. 그래서 그거를 실제 대통령한테 어떤 국가 리더들한테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뜻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영화로는 만들어졌는데 방영은 드라마로 방송은 못했다. 그러면 다산 어른이 21세기 왔을 때 대한민국을 진단했을 때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다산 어른의 생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은 현재 어느 병에 걸렸어? 내가 볼 때 대한민국 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치료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 건데 파일이 뜨면은 그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우선 173페이지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다산은 우선 다산 얘기하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거기다가 던져놨습니다. 우선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일한 우리나라 인물. 여러분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연유산, 문화유산 많이 아시죠?
우리나라 뭐 조선 왕릉 이게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또 서해안에 있는 갯벌 이것도 자연유산으로 등재됐잖아요. 근데 매년 유네스코에서 두세 명 올해 꼭 기억해야 될 인물 해서 발표를 해요. 그거 아셨어요? 모르셨죠?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인물이 누굴까? 2012년에 다산 정약용 어른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 다산 학을 하는 여기서도 모르시는 거 보니까 좀 의외인데. 몇 년도? 네? 2012년. 2012년. 네. 자, 초대 대통령이 노벨상을 받은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이 대통령을 한다.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이 초대 대통령인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전쟁 중이죠?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이 됐어요. 몇 년 만에? 2533년 만에. 여러분, 조선 왕조가 망한 지 36년 만에 우리 독립했잖아요. 그런데 BC 586년, 기원 전 586년 남북으로 갈라졌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우리나라 남한, 북한처럼 두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이 나라가 점점 쇠약해져서 BC 586년에 이 나라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2533년 만에 유엔에서 나라를 만들어준 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48년 5월 14일. 우리는 48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한 날이죠. 똑같은 나이에요. 현재 78년 됐습니다. 2533년 만에 나라를 만들었더니 전 세계 70개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보따리 싸서 이스라엘로 몰려 들어와요. 그런데 세상에 2700년 이상이나 흘렀는데 언어가 다 통해요. 우리 일제 36년 만약에 2차 대전이 한 20년만 더 늦게 끝났다. 그럼 우리가 56년간 일본의 지배를 받았겠죠? 그럼 아마 우리 언어 잊어버렸을 거예요. 36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마터면 우리가 언어를 잊어버릴 뻔했죠. 그런데 2533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로 몰려왔는데 언어가 다 통해요. 지독한 민족이죠. 70개 나라에 흩어졌는데. 그런데 그 나라가 초대 대통령을 누구로 뽑을까? 하다가 노벨상을 탄 유대인 중에 한 명, 하임 바이츠만이란 분을 대통령으로 뽑아요. 여러분, 과학자를 과학하는 사람이 무슨 정치를? 근데 이 나라는 과학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요. 왜? 왜 그랬을까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이 몰려드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살려면은 과학이 필요하잖아.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석유가 한 방울 나오니 비가 많이 내리니 아무것도 없잖아.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면 뭐가 필요해? 짱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초대 대통령을 노벨 화학상을 받은 하임 바이츠만을 뽑아요. 이 나라에 이 유대인들이 이제 곧 우리나라가 독립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땅, 이 언저리, 팔레스타인 이 언저리 앞으로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데 여기다가 미리 대학을 하나 미리 만들자. 어느 대학을 만들까? 국립서울대학, 카이스트, 어느 대학을 먼저 만들까? 그래서 카이스트를 먼저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공대. 아니, 나라가 만들어지는데 경성제국대학을 이어서 서울대학교를 만들어야지 카이스트를 먼저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나라가 만들어지기 36년 전에. 예. 그래서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나라가 만들어지기
1948년에 이제 나라가 만들어졌는데 1912년에 36년 전에 우리 일제 36년이잖아요. 나라가 만들어지기 36년 전에 대학을 미리 하나 만들자. 어떤 대학을? 카이스트를. 그래서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공대가 1912년에 만들어집니다. 왜 공대를 먼저 만들었을까요? 전 세계 유대인들이 몰려드는데 이 사람들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2600년간 나라를 기다렸던 민족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서 공과대학을 먼저 만들어요. 그래서 현재 테크니온 공대가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공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공과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국립서울대학교인 히브리 대학이 그 다음에 만들어져요.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 기존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죠. 기존에 있는 나라들과 아주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나라가 또 하나 있습니다. 20년 동안에 인구를 10배로 늘리겠다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20년 동안에 인구를 10배 늘리는 게 가능합니까?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인구를 늘리겠다 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나라는 20년 동안에 어떻게 인구를 10배 늘리니? 라고 물어봤더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터넷에 등록해. 100유로를 내고 인터넷에 등록해. 그러면 거기에 20가지 질문이 나와요. 그럼 질문을 성실하게 답변을 해서 딱 제출하고 100유로를 내면은 그 질문을 심사를 해서 이 사람은 괜찮네 해가지고 한 달 후에 시민증이 나와요. 전자주민등록증이 나와요. 그걸 가지면은 그 나라에 가서 집도 살 수 있고 아이 학교도 보낼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고 이런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소련에서 92년에 독립한 나라 에스토니아라는 나라입니다. 들어보셨죠?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에스토니아는 소련에서 독립을 했는데 인구가 130만이에요. 산에 나무밖에 없어요. 소련에서 독립했으니까 모든 걸 자립해야 되잖아요. 산에 나무밖에 없는 이 나라를 우리가 뭘로 먹고 살지? 그래서 이 나라가 초, 중, 고, 대학 모든 학교에다가 소프트웨어를 의무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소프트웨어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만질 수도 없잖아요.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 중, 고, 대 모든 학생들에게 소프트웨어 의무 교육을 딱 시작을 했어요. 그래 놨더니 전 세계에 소프트웨어를 가장 떡 주무르듯이 잘 주무르는 아이를 만들어 놨더니 얘네들이 그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지고 창업에 엄청나게 도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스카이프라는 회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세계 최초로 지금 현재 인터넷으로 동영상 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스카이프가 세계 최초로 인터넷으로 동영상 보내는 걸 만들었어요. 대박을 쳤죠.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던 젊은이들이 다시 회사를 뛰쳐나와서 창업에 엄청나게 도전을 해서 소련에서 92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독립한 나라인데 단위 인구당 전 세계에서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나라 초대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가르치려고 했을까? 전 세계 최초로. 그 대통령이 젊었을 때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중학교 때, 여름방학 때 우연히 소프트웨어 과목을 하나 들어서 2달 동안 소프트웨어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독립하니까 자기 나라로 에스토니아를 와서 이제 초대 대통령이 됐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먹여 살리지? 내가 중학교 때 소프트웨어 배웠잖아. 이거를 우리 아이들에게 초, 중, 고, 대 의무교육 하자. 세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가장 잘 다루는 아이로 만들어버리자.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도전을 해서 전 세계에서 단위 인구당 창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나라들. 여러분, 미국 다음으로 농업 수출 2등인 나라가 있거든요. 어느 나라일까요?
캐나다,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러시아, 어느 나라일까요? 방금 내가 얘기한 나라들 아닙니다. 미국 다음으로 미국이 세계 농업 제일 많이 수출하니까 두 번째로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딱 경상남북도만한 면적 4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남한이 10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딱 경상남북도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나라. 지난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가장 많이 딴 나라 네덜란드입니다. 여러분 네덜란드가 경상남북도 면적인데 미국 다음으로 농업수출 2등 국가예요. 내가 한 얘기가 틀리지 않고 참이라면,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면 여러분 내일 당장 보따리 싸서 네덜란드 갔다 오셔야 돼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보따리 싸서 네덜란드 다녀왔어요. 갔더니 암스테르담 공항에 딱 내렸더니 비행기에서 딱 내리니까 이제 짐 찾는 곳으로 가죠. 이게 짐 찾는 곳이에요. 근데 저 벽이 높은데 저 위가 금이 딱 그어져 있어요. 금이 여기가 바다 수면이래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공항의 활주로는 바다보다도 4m가 낮아요. 전 국토의 거의 25%가 바다보다도 낮아요. 4만 제곱킬로미터인데 그나마 바다 밑에 있는 게 훨씬 25%나 돼요. 근데 이 나라에 가봤더니 여러분 실리콘밸리 하면은 뭐예요? 반도체 전 세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죠. 어느 나라에 있어요? 미국. 어느 주에 있어요? 캘리포니아. 어느 도시에 있어요? 산호세. 거기 어느 대학이 있어요? 스탠포드. 여기까지 모르신 분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방에. 그러면은 전 세계 식품 시장을 완전히 석권한 푸드 밸리가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전 세계 식품 시장을 꽉 잡고 있는 푸드 밸리가 네덜란드에 있어요. 어느 도시에? 와게닝겐. 그러면 거기에 좋은 대학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스탠포드처럼. 전 세계에서 생명과학 넘버 원인 대학이 그 와게닝겐에 있는데 그 대학 이름이 뭐냐? 와게닝겐 유니버시티예요. 와게닝겐 유니버시티. 이 대학이 IT에서는 스탠포드처럼 생명과학에서는 식품 산업에서는 와게닝겐 유니버시티가 전 세계 넘버 원이에요. 이 나라에는 토마토의 종류가 630종이 있습니다. 630종이 똑같은 빨간색인데 안에 유전 정보가 다 달라요. A라는 토마토는 당뇨 환자가 먹는 토마토예요. B라는 토마토는 망막에 시신경이 안 좋은 사람이 먹는 토마토예요. 세상에 토마토의 종류가 630종이에요. 그 토마토 씨앗 1g의 가격이 얼마냐? 금 1g과 똔똔이에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 그 나라가 어떻게 미국 다음으로 농업 수출 2등 국가인지 이제 감이 서서히 오기 시작하죠. 야, 이 토마토 씨앗 하나 몰래 사다가 우리나라에 심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열려요. 올커니. 이거 먹지 말고 씨앗 받아서 다시 팔아야지. 하나도 안 먹고 씨앗 다 받아서 포장해가지고 팔았어요. 내년에 그 사람들이 산 사람이 심었는데 단 한 개도 싹이 안 나와요. 왜? 유전자 편집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F2 유전 못하게 딱 편집이 돼 있어요. 단 한 개도 싹이 안 나와요. 다음에 그 종자가 필요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네덜란드로 가야 돼요. 이쯤 되면 여러분, 아하, 어떻게 세계 2등 농업국가인지 이제 감이 오네. 감이 오죠? 예. 여러분, 유전자 조작이란 말 들어보셨죠? 옛날에 유전자 가위는 날이 무뎌요. 어린아이한테 무딘 가위를 주고 색종이 오려내서 미술 작품 만들려고 하면 짜증내죠? 근데 아주 잘 든 가위로 하면 어때요? 씩씩 웃어가면서 멋지게 만들어내죠? 지금까지 유전자 가위는 유전자 조작범이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식품은 꺼려해요. 그런데 지금 3세대 유전자 가위는 아주 정교하게 신문사 편집하는 거 있잖아요. 멋지게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이건 조작이 아니에요. 거기 유전자 편집에 의해서 나온 식품은
어느 나라도 거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냐? 네덜란드예요. 어느 대학? 와게닝겐 유니버시티. 저는 우리 아이들 공부시켜가지고 스탠포드에 보내서 멋진 일을 하도록 했는데 우리 손자 손녀들은 저는 이제 스탠포드 안 보낼 겁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네덜란드 와게닝겐 대학을 보낼 겁니다. 거기 졸업하고 뭐 하라고요? 내 이름을 딴 유전자 가위를 만들어라. 내 이름을 딴 아까 토마토처럼 내 이름을 딴 기능성 딸기를 네가 한번 개발해봐라. 이제 세상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천신만고 그때 1973년에 중화학 입국 선언했어요. 설립자 나라국자. 철광석 단 1톤도 생산되지 않고 원유 단 한 배럴도 생산되지 않은 이 나라에서 감히 중화학으로 우리나라 먹이 살릴 거야. 73년도입니다. 그리고 울산, 포항, 광양 이런 도시가 만들어졌어요. 성공했죠? 그 바보 같은 결정했는데 성공했어요. 두 번째 또 바보 같은 결정합니다. 1983년에 이제 중화학은 어느 정도 궤도에 들어섰으니 정보통신으로 먹고 살 거야. 정보통신 산업 입국 설립자 나라국자. 이게 없었으면 대한민국 지난 20년간 손 빨 뻔했어요.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 지금 먹여 살리는 거 아시죠? 83년에 정보통신 산업 입국 선언해서 이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경제 지탱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두 나무가 이제 고목이 돼가고 있어요. 다산 어른이 이 시대에 나타났다면 이제 세 번째 나무 심어야 되잖아. 두 개 나무 고목 돼가고 있잖아. 뭐하고 자빠졌어? 그 세 번째 나무가 뭘까? 제가 네덜란드 갔다 와서 이제는 생명과학 입국. 중화학, 정보통신, 이제는 생명과학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차례야. 앞으로 20, 30년간은 생명과학 없이는 경제 꿈꾸지도 마. 여러분 2050년 되면 전 세계 인구가 100억 명 돌파합니다. 우리나라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죠. 전 세계 인구 100억 명 돌파하고요. 평균 수명이 100세를 돌파합니다. 2050년에 그러면 2050년에는 120세까지 사는 사람도 꽤 많이 생겨요. 그런데 인간이 65세가 넘어가면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에 비해서 병원에 갈 일이 25배 늘어나요. 근데 평균 수명이 100세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헬스케어에 대한 요구가 일어나겠죠? 이대로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벌어놓은 돈을 요즘 빨리 죽으니까 그나마 남기고 가죠. 자식한테. 앞으로는 안 그래요. 평생 번 돈을 20, 3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쓰고 와야 돼요. 그 경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생명과학이 이제 경제의 메인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 보면은 생명과학에다 올인하고 있어요. 제가 빨리 생명과학이라는 제3의 나무를 심어라. 두 나무가 고목이 돼야 한다. 제가 이스라엘을 갔어요. 저는 이스라엘을 자주 갑니다. 이스라엘을 가서 갔더니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공대를 갔더니 테크니온 공대에 의과대학이 들어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카이스트에 의대 약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테크니온 공대 총장을 만나서 명함을 교환했더니 의학 박사예요. 한국 카이스트 총장을 만났는데 명함이 의학 박사라면 여러분 납득이 갑니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공과대학 총장이 의학 박사입니까? 그 총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이스라엘의 카이스트인 테크니온 공대에다가 의대 약대를 둘까 말까? 아니 무슨 공과대학에다 의대 약대를 준단 말이 안 돼. 아니야 앞으로는 의대 약대도 공과대학하고 서로 섞여야 되잖아. 토론이 계속 돼가지고 몇 년째 결론을 못 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잠정 결론. 그래 이스라엘의 카이스트에다가 의대 공대를 집어넣자. 대신에 한 가지 조건이 있어. 여기 의대 약대는 단 한 명도 의사 약사의 길로 가지 않고 100% 연구하는 의사, 연구하는 약사의 길로 가자. 딱 못을 박아놨어요.
이스라엘의 카이스트인 테크니온 공대 의대 출신들은 단 한 명도 의사의 길을 안 갑니다. 100% 연구하는 의사, 100% 연구하는 약사.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앞으로 인간이 오래 살 거야. 오래 살면 65세 이상 넘어가면 누구나 다 병에 시달리게 돼 있어. 그거를 꽉 잡는 자가 앞으로 경제를 잡는 거야. 유대인들이 미래에 대한 돈에 대한 냄새는 귀신이잖아요. 벌써 테크니온 공대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2013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와가지고 야, 테크니온 공대 같은 이렇게 하더라.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내가 그때 의대 정원을 30% 늘리자. 근데 이 늘린 30%는 수술하고 진단하는 의사가 아니라 연구하는 의사 트랙을 만들어서 30%가 졸업하면은 병원으로 안 가고 카이스트로 오게 만들어라. 제가 이스라엘 갔다 와서 그 얘기했어요. That's good idea. 그래서 야, 그럼 의대 정원 늘리자. 그랬더니 국회에서 우리 도에는 의과대학이 없어요. 우리 도에는 의과대학이 인구에 비해서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 의사, 약사 트랙으로 바꿔버렸어요. 의사협회에서 당연히 반대하겠죠? 전 정부에서도 얘기만 꺼냈다가 들어가 버렸죠? 그 얘기의 시작이 제가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 갔다 와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더라. 우리 지금 뭐하고 자빠졌니?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나는 우리 다산 어른이 지금 21세기에 왔다면은 앞으로 생명과학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할 텐데 너희들 뭐하고 자빠졌니? 빨리 세 번째 나무 심어. 이랬을 거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호프인 다산 어른 같으면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17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한 200여 나라가 있는데 200개 나라의 GDP를 다 합하면 얼마나 될까? GDP라는 게 그 국가의 1년 총생산입니다. 200개 나라의 GDP를 다 합하면 얼마나 될까? 약 110조 정도 됩니다. 110조 달러. 200개 나라의 GDP를 다 하면 110조 달러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1년 총생산은 얼마나 될까? 2조 달러가 조금 못 됩니다. 근데 아까 110조라고 그랬죠? 110조에서 50조 달러를 미국하고 중국이 가져가 버려요. 그러면 미국, 중국 빼면 얼마예요? 60조 달러 남죠? 그 60조 달러를 200개 나라가 나눠 갖는 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2조가 약간 안 돼요. 그게 몇 등이냐? 세계 10등이에요. 이게 2020년 얘기입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가 GDP 순, 국내 총생산 순으로 했을 때 전 세계 10등이었어요. 최고 올라간 겁니다. 그럼 2021년에 몇 등이 됐을까? 11등. 2022년에 12등. 13년에 13등, 14등, 올해 16등. 2026년이잖아요. 작년에 우리가 인도네시아한테 GDP가 밀렸습니다. 물론 1인당은 우리가 높아요. 인도네시아가 인구가 거의 2억 넘어가니까. 그럼 재작년에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한테 뒤졌느냐? 멕시코한테 뒤졌어요. 이대로 내려가면은 1년에 꼬박꼬박 한 단계씩 내려가는데 이대로 내려가면은 2030년 되면은 20위권 안에 있느냐, 20위권 밖에 있느냐 이거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내셔널 어젠다 넘버 원이 뭐가 돼야 될까요? 제 생각입니다. 다산 어른이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우리 후손들 변변치 않게 물려준 것도 없는데 세계 10위까지 올라가느라 정말 수고 많았어. 그런데 지금 20위 밑으로 지금 쳐져 내려가고 있잖아. 따라서 10위까지 해봤으니 이제 대한민국 내셔널 어젠다 넘버 원 어떻게 하면 한 자릿수로 점프할 것인가. 이게 다산 어른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돼서 국민들한테 던진 최초의 어젠다가 될 거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빨강색이 중요하냐? 초록색이 청색이 중요하냐? 이게 중요합니까 지금? 빨강색과 청색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색깔이 있습니까? 1과 0 사이에 여러분 아무 숫자가 없습니까? 0.0001부터 0.999까지 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0과 1만 선택해야 됩니까? 이 복잡한 국제 경쟁을 해야 되는 환경에서 다산 어른 같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거다. 다산 어른은 그 사이에 있는 엄청난 많은 것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번이 뭐냐? 10위까지 해봤잖아. 이제 어떻게 하면 한 자릿수로 점프할 것인가? 이거 답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 국가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어. 여러분, 천석군 지주가 머슴 하나 구할 때도 스펙을 제시하죠. 우리 머슴이 지금 3명 있는데 이번 머슴은 이러이러한 사람 한번 뽑아봐. 그죠? 그런데 국가의 주인인 여러분이, 국민이 국가의 리더를 뽑는다면은 머슴 하나 뽑는데도 이러이러이러한 조건 가진 사람 한번 찾아봐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주인인데. 그래서 나는 주인 입장에서 다음 머슴은, 다음 대통령은 쉽게 얘기하면 다른 거는 몰라도 요거 하나에 대한 것 확실하게 나한테 얘기해. 그게 뭐냐? 어떻게 하면은 10위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한 자릿수로 점프할 수 있는가? 이거 한번 답을 가져와 봐. 나는 이게 대한민국 내셔널 어젠다 넘버 원이 나는 그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이 매년 평균 무역 흑자를 얼마를 만들어낸 줄 아십니까? 지난 10년 평균 대한민국이 매년 무역 흑자를 얼마를 만들어냈느냐? 750억 달러. 수출을 수입보다도 750억 달러 더 많이 했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데 여러분 달러 없어가지고 못 가는 사람 없잖아요. 무역 흑자를 만들어 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전체가 750억 달러 흑자 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정보통신 산업 한 군데서, ICT 산업이라고 그래요. 정보통신 산업 한 군데서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무역 흑자를 얼마를 만들어냈느냐? 1,500억 달러 흑자를 만들었습니다. ICT 산업 한 군데서. 여러분 아셨어요? 만약에 ICT 산업에서 지난 10년간 수출과 수입이 똔똔이었다면은 대한민국 전체 무역 수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750억 달러가 되겠죠? ICT 산업에서 1,500억 달러 흑자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750억 달러다. 만약에 1,500억 달러가 제로가 됐다면 마이너스 750억 달러일 수밖에 없죠. 우리는 먹는 것 80% 해외에서 수입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잡수신 것들 80%가 해외에서 수입해요. 여러분 한우 고기를 먹었다 하더라도 한우가 뭘 먹어요? 수입 사료 먹잖아요. 한우를 먹었지만은 여러분의 한우의 대부분은 수입 사료를 먹었어요. 하여튼간에 여러분 오늘 드신 것의 80%는 해외에서 수입한 거예요. 여러분이 쓰는 에너지 98%가 해외에서 수입한 거예요. 이거 다 지혜고 나서 75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냈어요. 누구 덕분에? 정보통신 산업에서 1,500억 달러 흑자를 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ICT가 최근에 와서 뭐 약간 삼성이 떴지만은 ICT가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추월해 오고 있죠.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제3의 나무가 뭐냐? 이게 바로 생명과학 입국이다. 생명과학 없이는 안 된다. 의료, 제약, 식품을 합쳐서 생명과학이라고. 의료, 제약, 식품. 이런 부분들이 다산이 우리나라에 다시 환생했다면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제 슬라이드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969년 7월 16일이 혹시 어떤 날일까요? 1969년 7월 16일. 아주 오래전이죠. 그때 아마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이 방에 꽤 계실 것 같은데 그날이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날입니다.
암스트롱을 포함해서 3명의 우주인이 탑승한 아폴로 11호가 발사된 날인데 그날 제가 텔레비전 중계를 봤어요.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우리 반에 딱 한 명이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그래서 친한 친구 8명 데리고 그 집에 갔어요. 안방 한가운데 텔레비전이 있었죠. 옛날에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중계를 하는데 아주 젊은 과학자 한 명이 옆에서 도움말을 주고 있었어요. 나사에 근무했대요. 이야, 우리나라 사람이 나사에 근무했다고? 그 사람 이름 대면 다 알 겁니다. 조경철 박사. 돌아가셨지만 그 젊은 과학자가 옆에서 도움말을 주고 있었는데 2시간 동안 도움말을 줬는데 딱 한 구절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금 아폴로 11호가 발사되기 서 있는데 맨 꼭대기 캡슐에 3명의 우주인이 탑승해 있고 그 안에 미국에서 9번째로 큰 컴퓨터가 실려 있대요. 그 안에 얘가 미국에서 가장 큰 나사 본부에 있는 컴퓨터와 서로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8일 동안 달에 갔다가 돌아오는 8일 동안 모든 여정을 전 앞에서 암스트롱이 잠을 안 자고 운전하는 줄 알았어요. 양쪽 컴퓨터가 알아서 다 한대요. 요새로 말하면 자율비행을 한다는 얘기였겠죠. 자율비행이란 말은 안 썼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하, 양쪽 컴퓨터가 알아서 자율비행했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그 아폴로 11호에 탑재됐던 미국에서 그 당시에 9번째로 큰 컴퓨터의 용량이 갑자기 궁금해져서 AI한테 물어봤어요.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34K 바이트. 34에다가 동그라미 3개죠. K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256기가바이트입니다. 256에다 동그라미가 9개입니다. 아까는 34에다 동그라미 3개라고 그랬죠. 나눠봤더니 8에다가 동그라미 6개, 동그라미 6개가 100만이잖아요. 얘가 아폴로 11호에 탑재되었던 컴퓨터의 800만 배. 800만 배. 여러분 호주머니에 아폴로 11호에 800만 배나 되는 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카톡 하셨죠? 또 이메일도 몇 개 보내셨죠? 사진도 몇 장 찍으셨죠? 이 모든 데이터가 어디에 저장이 됩니다. 여러분 눈에는 모르지만은 네트워크 어딘가에 저장이 돼요. 그것도 3군데에 나눠서 하나가 복귀하게 되면은 나머지 2개 살아야 되잖아요. 전 세계인이 오늘 하루 만든 데이터를 다 모아서 한 군데다 저장한다면은 서울 63빌딩을 매일매일 하나씩 짓고 거기다가 저장해야 될 만큼 많은 데이터가 매일매일 쌓여요. 여러분, 데이터의 바다가 현재 열려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쌓여요. 자, 하루 쌓인 데이터의 양이 얼마냐? 3.3 제타바이트. 제타라는 단어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메가, 기가는 많이 들어보셨죠? 제타는 10의 21승입니다. 10하고 동그라미 21개를 붙여야 돼요. 매일매일 쏟아지는 데이터가. 이거를 그대로 하드카피로 책으로 엮으면 달나라까지 1800번 왕복해야 될 만큼 많은 데이터가 매일매일 쏟아져요. 이거를 데이터의 거대한 바다가 열렸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대한 데이터의 바다가 열려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손에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데이터의 바다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근데 이 데이터의 바다는 날로 넓어지는 바다죠. 자, 그러면은 5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과학적으로. 아하, 지구가 둥글다고? 끝까지 가면 다시 제자리로 되돌아온다고? 아, 그러면 내가 배를 가지고 바다를 멀리 한번 나가봐야지. 이때 대항해 시대가 열립니다. 너도 나도 바다 이제 정복하러 나가죠. 이때 패권자가 되려면은 튼튼하고 안전한 네모가 필요했어요. 뭐죠, 네모가? 배가 필요했죠. 바람으로 가던 배를 증기로 가던 거를 엔진으로, 전기로, 요즘에는 물속에 한번 들어가면은 6개월 후에 올라오는 잠수함은 뭘로 가요? 원자력으로 가죠. 야,
바람, 증기, 전기, 원자력. 소위 말해서 하드 파워의 강자가 패권자였어요. 맨 처음에 포르투갈, 이어서 스페인, 네덜란드, 마지막으로 영국이 차지했죠. 패권을. 여러분 영어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마지막 패권자가 영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데 데이터의 바다가 현재 열렸습니다. 여기서 또 항해가 시작돼요. 데이터 대항해 시대가 열렸어요. 데이터 대항해 시대. 여기서 패권자가 되려면 튼튼하고 안전한 네모가 필요하겠죠? 그 네모가 뭘까요?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필요하겠죠? 그 배가 뭘까?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필요해요. 이 배 없이는 패권자 꿈꿀 수 없어요. 그 배가 뭘까요?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AI라는 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AI가 뭐냐? 데이터 바다가 넓어졌어. 이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면서 고기를 낚듯이 밸류를 낚아채는 것, 또 배는 물건을 실어 나르는 배도 있죠. 군함도 있죠. 다양한 배가 필요해요. 그 배가 뭘까? AI라는 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거의 다 이제 여러분 이제 접근했죠. 그러면 AI라는 배는 어떤 힘으로 움직일까? 증기의 힘으로 움직일까요? 전기의 힘으로 움직일까요? 엔진의 힘으로 움직일까요? No. 그런 하드 파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AI라는 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중요한 힘, 소프트 파워로 움직여요. 소프트 파워로.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대항해 시대 대신에 데이터 대항해 시대. 배 대신에 AI. 배를 움직인 거는 하드 파워, 바람, 증기, 전기인데 이제 AI라는 배를 움직이는 힘은 그런 힘이 아니라 하드 파워가 아니라 소프트 파워일 거야.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러면 이제 답이 이제 마지막 답을 여러분이 이제 찾으면 됩니다. 하드 파워의 원료는 뭐예요? 바람, 증기를 일으키려면 석탄, 석유, 또 원자로를 가려면은 우라늄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게 원료죠. 그러면은 AI라는 배를 움직이는 소프트 파워의 원료가 뭘까? 이것 알면 오늘 게임 끝입니다. 내가 서울서 여기까지 1시간 동안 기차 타고 내려온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드 파워의 원료는 뭔지 다 알잖아요. 석탄, 석유, 우라늄. 그런데 AI라는 배를 움직이는 소프트 파워의 원료가 뭘까? 오늘 사실 그 얘기하러 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1시간 동안 얘기하는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원료가 뭔 줄 이거만 알면 오늘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손자들이 소프트 파워의 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겠어요? 없어야겠어요? 소프트 파워의 원료를 여러분 손자, 손녀들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원료가 필요해요. 근데 원료가 뭘까? 사실 오늘 그 얘기하러 여기 왔어요. 바로 가르쳐 드리면 싱겁잖아요. 퀴즈 하나 내고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답이 뭘까요? 기억의 반대가 뭐예요? 네? 망각. 네. 제가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더니 저 뒤에서 니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4년 전에, 오래전이죠. 14년 전에 89살 잡수신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해주신 질문이에요. 미스터 윤, 기억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나? 지금 살아계신다면 103살 되셨겠죠? 근데 2016년에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머리가 큰 할아버지께서 14년 전에 미스터 윤, 기억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나 해서 여러분과 똑같이 망각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그래,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제가 당장 됨으로써 아니 기억의 반대가 망각이지 왜 상상입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억은 이미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여행. 상상은 아직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내가
미리 가보는 여행. 따라서 기억의 반대가 망각. 자네 말도 틀린 건 아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여러분 느낌이 옵니까? 야, 저는 그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더군다나 89살 잡수신 할아버지한테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드디어 인생의 구루를 드디어 내가 오늘 만났구나. 가슴이 엄청 뛰었습니다. 제가 체크해놨죠? 중요하지 않으면 체크 안 해요. 중요하니까 체크해놨어요. 이 상상, 영어로 하면 imagination. 이게 뭔가 봤더니 소프트 파워의 원료예요. 아까 하드 파워의 원료는 석탄 떼가지고 전기 만들어서 석유 떼서 우라늄으로 전기 만들어서 하드 파워의 원료였다고 그랬죠? 그럼 AI라는 배를 움직이는 소프트 파워의 원료는 뭐냐? imagination이에요. 자, 석탄, 석유, 우라늄 하려면 어때요? 배로 한 달간 가서 싣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자원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상상이라는 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배로 한 달간 싣고 와야 됩니까? 우리 이제 살판 났어요. 상상은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직원들, 여러분 브레인 안에 담겨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면 돼요. 이 브레인 안에 담겨 있는 동안은 제로예요. 끄집어내서 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로를 일로 끄집어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상상은 어디에 있느냐? 이 안에 들어있어요. imagination이에요. 근데 얘가 밖으로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영으로 그대로 녹슬어 갈 뿐이죠. 그래서 밖으로 끌어내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딱 한마디 남긴다면은 imagination. 다른 거는 다 잊어먹더라도 요 단어 하나 오늘 확실하게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고 imagination이 뭐니? 소프트 파워의 원료야. AI라는 배는 어떤 힘으로 굴러가니? 소프트 파워로 굴러가는 거야. 근데 그 원료가 뭐야? imagination이야. 만질 수도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훨씬 중요한 힘. 이게 imagination이다. 자, 그 할아버지가 누군지 궁금하셨죠? 이 양반입니다. 이분이 그 할아버지 얼굴입니다. 이분이 14년 전에 이스라엘의 현직 대통령이셨던 시몬 페레스 대통령입니다. 그 바쁘신 양반이 왜 저를 불렀는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이분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은 65년간 장관을 10번, 수상을 3번, 오슬로 협정을 맺어서 노벨 평화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회의 추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아주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기억의 반대는 망각이 아니야, 상상이야. 돌아가거든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방금 내가 한 얘기를 꼭 전해다오.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래서 강연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할 때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얘기를 반드시 얘기를 하고 합니다. 이분이 2016년에 돌아가시기 보름 전에 자서전을 하나 만든 게 이 책입니다. 제목이 No Room for Small Dreams. 제가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책을 바로 사서 읽었죠. 이 책을 읽고 이야, 이 내용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 해서 이거를 우리말로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No room for small dreams.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우리는 거대한 꿈을 꾸기에 바빠. 근데 이 책이 워낙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분이고 기록물이 다큐멘트가 엄청나게 남아 있었겠죠.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그 다큐를 다 찾아가지고 이 책 1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전체 내용을 기록물을 다 찾아서 영화로 만들었어요. 넷플릭스에 들어가서 Never Stop Dreaming, 꿈꾸는 거를 멈추지 말라 이런 뜻이죠. Never Stop Dreaming 딱 치면은 이 책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한 페이지도 안 빼고
전체 내용이 다큐멘터리로 딱 엮어져 있습니다. 그 다큐를 한번 보시고 이 책을 한번 읽으시면은 현재 이스라엘 전쟁 중이죠. 아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떻게 출발해서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쳐서 독립한 지 78년 됐는데 이 전 세계를 휘어잡고 있는지, 여러분 노트북이 삼성이 만들었던 LG가 만들었던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인텔 인사이드라고 적혀 있어요. 왜? 삼성, LG는 몸뚱아리만 만들었어요. 그 안에 브레인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인텔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인사이드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잘 때까지 이스라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그 하루 생활 못하게 만들어버리자.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방울토마토를 한 10개 먹었다. 그러면 여러분 직접 이스라엘에 납부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호주머니에서 몇 원이라도 이스라엘에 건너갑니다. 방울토마토의 원천 기술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의 체리 토마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현재 여러분이 일상생활 하는데 상당한 기술들이 이스라엘의 원천 기술을 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쓰고 계시죠? 인터넷은 보안이 안 걸려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 수 없는 물건이에요. 여러분이 보안이 없는데 인터넷에서 이메일 보낼 수 있어요? 남들이 다 들여다보는데? 여러분 송금할 수 있어요? 남들이 다 채가버리는데? 보안이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 보안이 파이어월 들어보셨죠? 방화벽. 인터넷에 방화벽이 다 쳐져 있어요. 그 방화벽을 누가 만들었느냐? 이스라엘에서 만들었어. 이스라엘의 특수부대 8200부대 8200 부대 출신들이 인터넷 보안 기술을 만들어서 전 세계에다가 퍼뜨렸어요. 여러분 인터넷 쓰면은 그 보안 회사에 여러분 돈 꼬박꼬박 납부하시는 거예요. 전 세계인들이. 여러분 하루하루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 기술 신세에 앉은 게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남긴 이야기, 기억에 반대는 망각이 아니야, 상상이야. 이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책은 제로 투 원이라고 돼 있죠. 혹시 여러분 이 파일이 필요하시면은 제가 파일을 공개할 테니까 필요하신 분 다 주최 측에서 다 공개해 주세요. 이 책은 우리나라 대기업 임원들 치고 안 읽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책 제목이 제로 투 원이라고 돼 있죠. 200페이지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책인데 이 책 깨알 같은 글씨에 그림이 딱 하나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그래프 하나 설명하면 이 책 살 필요 있다 없다? 네, 필요 없습니다. X축, Y축 가운데 함수가 없죠? 야, 수학이 이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 자, X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을 N으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죠? X축은 누군가가 1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분해하고 카피해서 그보다 훨씬 좋게 만드는 것, 수평적 확장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피터 틸이라는 저자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어내니까 이를 만들어내니까 삼성에서 불과 10개월 만에 갤럭시 만들어냈죠. 아이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갤럭시가 아이폰을 앞서버렸죠. X축에 관한하는 세계 넘버원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피터 틸은 이제 X축 별 볼 일 없어져서 눈을 Y축으로 돌려봐. Y축이 뭐라고 돼 있어요? 0을 1로 바꾼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책 제목이 제로 투 원이에요. X축보다는 Y축을 훨씬 잘해야 돼. 여기서 0이 뭘까요? Nothing. 아까 페레스 대통령이 기억에 반대는 망각이 아니라 상상이라고 그랬죠. 머릿속에 담겨있는 상상은 아직은 0이에요. 그 상상을 끄집어내서 혁신, imagination을 innovation, 혁신으로 만들었을 때 일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책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책 제목은 Zero to One인데 내용은 imagination to innovation. 이제 X축보다도 Y축을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0을 1로 만드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한자로? 창조라고 부르죠. 네. 우리나라가 X축은 세계 1등이에요. 근데 Y축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한참 뒤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Y축 좀 더 잘해보자. 0에서 1로 만드는 걸 창조라고 그랬죠? 여러분 창조 경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 X축은 세계 1등이니 Y축만 잘하면 돼. 이제 Y축이 뭐야? 0에서 1로 만들고 이거 잘해야 돼. 그게 창조잖아. 창조 경제 들어보셨죠? 제가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창조라는 이름이 너무 멋져서 만든 거 아니에요. 아까 페레스 대통령이 기억에 반대는 망각이 아니야. 상상이야. 근데 이 책에서는 그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거 Y축 잘해야 돼. 이 두 개를 엮었더니 X축은 1등이니까 Y축만 잘하면 되잖아. 창조 경제. 다음 정부가 들어오니까 전 정부 했던 걸 지우개로 다 지우죠. 다 지워가지고 창조 경제는 현재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 양반이 얼마나 유명한지 한번 보실까요? 이 양반이 맨 왼쪽 위에 있는 피터 틸인 저기 있는데 친구 7명과 함께 8명에서 페이팔이라는 벤처를 만들어서 미국 이베이에다가 16억 달러의 M&A를 했어요. 8명이 16억 달러 받았으니까 1인당 얼마? 2억 달러죠? 요새 돈으로 하면 3천억 원이에요. 저 같으면 3천억 원 받으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요트 사서 지중해를 마음껏 누비고 싶은데 얘네들이 다시 그 돈을 가지고 창업에 도전을 해서 밑에 있는 세 친구가 유튜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튜브 없이 못 사시잖아요. 맨 왼쪽 위에 오른쪽 위에 상당히 낯이 익은 얼굴이 보이죠? 앨런 머스크 테슬라 만든 친구잖아요. 세상에 20년 전에 이 사람들이 페이팔이라는 벤처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시 창업에 도전을 해서 현재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밸류가 약 4조 달러. 아까 우리나라 국가 GDP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2조 달러가 안 된다고 그랬죠? 어마어마한 밸류를 만들어냈죠. 그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피터 틸, 아까 그 책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2억 달러 중에서 1억 달러를 페이스북에다 몰빵을 했어요. 페이스북이 막 탄생했을 때 1억 달러를 투자했으니까 지분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겠죠. 억만장자예요. 이 억만장자인 피터 틸이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한 학기 강의를 했는데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이 교수님 이번 강의 짱이었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메모한 강의 노트를 전부 모아가지고 교수님한테 딱 갖다 드리면서 교수님 이걸로 책 하나 쓰세요. 그래서 나온 게 아까 얘기한 제로 투 원. 이 제로 투 원은 뭐예요? X축이 아니라 Y축 잘하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20개를 뽑아왔어요. 시가총액이 가장 큰 20개를 뽑아봤더니 19개가 Y축 기업이에요. 상상을 혁신으로 만든 기업이에요.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중국의 알리바바.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회사 있습니까?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회사예요. 딱 하나, 20개 기업 중에서 사우디 아람코라는 회사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나라 S-오일 아시죠? S-오일 사장이 어디서 와요? 사우디 아람코에서 와요. 정유회사예요. 사우디 아람코 하나가 X축이고 19개는 Y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10대 기업을 뽑아봤더니 9개가 우리는 X축이에요. 원료 넣어서 제품 만드는 거 딱 하나가 Y축이에요. 어떤 기업일까요? 초록색. 초록색 하면 바로 나오죠. 네이버. 네이버 하나가 우리는 Y축, 상상을 혁신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9개는 X축이에요. X축 버리자는 건 아니지만 Y축이 훨씬 더 가치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 자, 이쯤 되면은 이제 X축이 아니라 Y축을 우리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바닷물 1톤을 먹는 물로 바꾸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 바닷물 1톤이면 꽤 많죠. 무겁죠. 1000kg이니까 물을 끓여서 수증기 냉각하면 100불 이상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삼투압을 거꾸로 하면 역삼투압인데 이걸 하면 현재 47센트. 여러분 47센트의 전기료만 부담하면은 바닷물 1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버려요. 47센트면은 생수병 하나 값도 안 돼요. 이 생수병 하나 값의 전기료만 부담하면은 바닷물 1톤이 민물로 뚝딱 바뀌어요. 이게 역삼투압입니다. 이 역삼투압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에서 나왔어요. 이 나라는 1년에 비가 400mm 내립니다. 사막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천만의 말씀. 지중해 바닷물은 넘실거리는데 목이 타요. 여러분 텔아비브 공항에 딱 도착하면 이스라엘의 인천공항인데 바닷가에 있어요. 거기서 1시간 동안 쭉 가면은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800m의 해발. 우리 평창 700이잖아요. 예루살렘은 800m예요. 평창은 여기서 2시간 가잖아요. 1시간 만에 800m를 올라가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호수가 갈릴리 아시죠?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30분간 급경사로 내려가면 해저 250m. 갈릴리 호수는 바다보다도 250m가 낮아요. 예루살렘은 바다보다 800m가 높잖아요. 그럼 1000m가 차이가 나죠? 거기서 물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현재 이스라엘은 1년에 먹는 물에 필요한 양이 8억 톤인데 1년에 물이 필요한 게 7억 톤을 지중해 바닷물을 민물로 바꿔서 밀어 올려요. 8억 톤 중에 7억 톤을 아이들한테 딱 마이크 갖다 대고 강은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로 흐르니? 라고 물어보면요. 빤히 쳐다보면서 강이요? 바다에서 출발해서 산으로 올라가죠. 라고 서슴없이 얘기하는 나라가 바로 이 나라예요. 핸디캡, 부족함. 이 나라는 부족함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있어. 핸디캡을 핸디캡으로, 부족함을 부족함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부족함이 때문에 우리나라를 먹고 사는 거야. 사막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어. 혹시 이스라엘 가보시면요. 이스라엘은 초록색 풀이 있거나 나무가 있는 밑에는 반드시 파이프라인이 깔려 있어요. 땅속에 파이프가 묻어져 있어요. 그 파이프에서 물이 새 나와가지고 잔디며 초록색이 있는 모든 생물체 밑에는 반드시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그 사막 한가운데다가 어마어마한 산림과 그 농업 시설을 구축해놨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을 거기서 배워왔잖아요. 이런 나라예요. 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2008년에 KT 부회장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부회장 마치면 되게 자회사 사장으로 보내잖아요. 자회사 사장 안 가겠다. 그때 제가 나이가 51세였습니다. 그래서 51세니까 인생의 2라운드 설계해야지. 자회사에서 몇 년 얼쩡거리다가 인생 2라운드가 망가져 안 돼. 그래서 미국 벨 연구소로 갔습니다. 미국 벨 연구소는 알렉산더 그레엄 벨이 전화기를 발명하고 세운 연구소인데 노벨 물리학상만 17개 배출한 연구소예요. 근데 그 연구소장이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이었어요. 전무후무할 겁니다. 김종훈 박사라고 저랑 친구예요. 그래서 제가 KT 마치고 미국을 벨 연구소 갈 테니 2년간만 충전의 기회를 좀 다오. 자리 하나 마련해다오 해서 갔어요. 그래서 케네디 공항에 딱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죠. 그걸 하나 샀어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매일 책 한 권씩 소개가 돼요. 근데 그날 소개된 책이 스타트업 네이션 적혀 있죠. 스타트업 네이션 해가지고 21세기 이스라엘의 경제 기적을 다룬 책 스타트업 네이션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샀어요. 사서 읽어보니까 이야 20세기 한강의 기적 우리가 지금 이리 자랑했는데 21세기에는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창업의 기적이 있었구나. 그 책을 설명해놨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충청남북도 면적이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이 1년에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의 수가
유럽 전체가 1년에 만들어내는 스타트업의 수와 똔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충청남북도 면적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인구가 800만 명이 1년에 창업을 한 숫자가 유럽 전체가 1년에 창업하는 숫자하고 똔똔이래요. 그 책에. 이게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면 여러분 이 책 안 읽어보고 되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거 우리 젊은이들이 꼭 읽어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말로 창업국가 스타트업 네이션이니까 이 책을 우리말로 제가 번역을 했어요. 저는 미국에 있으면서 한국에다 출판을 했으니 이 책이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대기업의 임원들 이 책 안 읽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저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우리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읽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13개 언어로 번역하자. 이 책이 13개 언어로 번역이 됐어요. 13개 언어니까 나라로 따지면은 100여 개 나라가 넘겠죠? 그 모든 나라에서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하면 맨날 피 흘리고 폭탄 테러 이런 것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아니 이스라엘 젊은이들이 이렇게 창업을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국가 홍보가 자동으로 됐죠. 그래서 바쁘신 그 당시에 시몬 페레스 대통령께서 한글로 번역이 된 것 때문에 이런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서 그러면 한국에서 맨 처음 번역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꼭 한번 만나야겠어. 그래서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갔고 그분이 저한테 맨 먼저 질문한 게 기억의 반대가 뭐니? 망각입니다. 네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나는 상상이라고 생각해. 왜? 이미 왔던 길을 걸어가는 기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직 아무도 안 가본 길을 미리 먼저 가보는 상상을 하는 거. 이게 내가 한국 젊은이들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야. 우리 다산 어른이 21세기로 왔다면은 시몬 페레스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얘기. 그 다음에 하드 파워, X축은 우리나라 우리 후손들 X축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아서 우리가 물려준 것도 없는데 근데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봤더니 Y축이잖아. Y축은 하드 파워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소프트 파워 힘으로 움직이는 거잖아. 그래서 대한민국 내가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로 개조할 거야. 적어도 우리 다산 어른 250년 전에 실사구시를 주장했던 다산 어른이라면 이런 메시지를 전했고 국가를 이렇게 경영했을 거야.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그렇게 했을 거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잘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맨 마지막으로 제가 슬라이드를 넘겨서 7시가 넘었는데 제가 한 8시가 넘었는데 한 5분간만 더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 한 7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 7분 정도 더 해야 되겠습니까? 예. 9분이니까 15분 정도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창업국가라는 책을 번역했다고 그랬죠? 그 책 안에 이 단어가 100번도 더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번역을 하다 보면은 사전 안 찾아봐도 문맥상으로 이게 뭔 뜻인지 되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뜻인지는 제가 알겠어요. 그래도 정확한 뜻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원저자를 혹시 뉴욕 올 일 있으면 벨 연구소에서 나랑 같이 식사 한번 하지 않을래? 그랬더니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이 단어가 도대체 뭐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네가 저자니까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을 좀 알려다오 해서 제가 식사하면서 이 단어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우선 이 단어는 영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는 앞에 C가 나오면 발음 안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발음이 된가요? 후츠파. 이게 뭔가 봤더니 우리나라 국민성 빨리빨리. 그죠? 유대인의 국민성 후츠파 그래요. 유대인의 국민성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것. 우리는 뭐예요? 명중 안 하면 큰일 나잖아요.
주저주저하면서 방아쇠를 못 당겼어요. 목표가 다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호주머니에는 이미 녹슬어 버린 총알이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후츠파는 뭐냐? 명중 안 해도 좋아. 목표 지나가면 빨리 방아쇠 당겨. 이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도록 하는 힘을 주는 게 후츠파예요. 유대인의 국민성이 그래요. 후츠파 안에 7가지 요소가 담겨 있어요. 이 7가지 하나하나 설명할 테니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요소냐? 뒤로 물러서게 하는 요소냐? 그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에 informality라고 되어 있어요. informality. 포멀하지 않다. 형식 타파. 저는 이렇게 합니다. 1번. informality. 형식 타파. 군대에서 미팅을 하는데 장군이 전화를 받다가 늦게 도착했어요. 한 자리가 비었어요. 장군이 거기 앉았어요. 그 옆에 커피포트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커피 서빙은 사병이 아니라 당연히 장군이 합니다. 야, 아무리 그래도 군대인데 설마. 방금 내가 한 얘기가 99% 사실이 아니라 100% 사실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창의력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위에서 누르는 데서 창의력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뭐예요? 장유, 그 다음 뭐예요? 유서죠. 네, 우리하고 완전히 달라요. 두 번째가 questioning authority라고 전하는데 이거는 저는 질문의 권리 이렇게 부릅니다. 질문은 너의 권리야.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스라엘에서 부모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얘기가 뭐냐?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아니라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끊임없이 질문하게 만듭니다. 질문은 너의 권리야. 세 번째가 mashup, 섞인다라는 뜻인데 이 나라는 남의 부서에 가서 일일이 훈수 두는 것, 또 얘가 내 부서에 와서 일일이 훈수 두는 것 신뢰가 하나도 아닙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mashup, 서로 섞인다는 뜻, 섞임. 네 번째가 risk taking, 저는 이걸 위험 감수. CEO가 팀장한테 미션을 줄 때 너 언제까지 이거 해와 아니면 뭐가지야? 가 아니라 둘이 이 말을 맞대고 이 프로젝트 성공해야 되는데 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 20% 실패 가능성이 있겠지? CEO가 먼저 실패 가능성을 언급해줘요. 팀장은 한번 해보고 싶은, 도전해보고 싶은데 실패하면 내 뭐가 되니까 에이 안 해.가 아니라 과감하게 대시하는 힘을 갖게 되겠죠.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미션 오리엔테이션. 저는 이걸 목표 지향. 이 나라는 명령이 내려가면은 이것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라는 리포트는 절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That's okay. 근데 방금 주신 명령은요, 요 세 가지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 리포트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반드시 가능한 대안을 찾아와라 이런 뜻이 되겠죠. 여섯 번째, tenacity, 끈질김. 아까 얘기했죠? 2533년 동안 매년 12월 31일이 되면은 서로 악수를 하는데 인사가 뭔 줄 아세요?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게 인사예요. 12월 31일 날. 그거를 2500번 이상 반복했어요. 그리고 결국 나라 만들어냈죠. 끈질김에 관한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 나라가 이 나라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learning from failure. 실패로부터의 교훈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이 나라는 실패하면은 저울에다 올립니다. 눈금이 딱 두 개밖에 없어요. failure, constructive failure. 실패를 올렸는데 눈금이 건설적인 실패였어 하면은 훈장과 똑같이 되죠. 자, 이 7가지를 들여다보면은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합니까? 뒤로 물러서게 합니까? 단 한 개도 빠짐없이 겁 없이 방아쇠를 당기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몇 개가 명중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무서워서 하나라도 실수하면 안 되니까 뒤로 물러서서 하나도 발사 못했어요. 목표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 아이들 호주머니에는 녹슬어버린 총알이 아직 수북히 쌓여 있죠. 그 차이. 여기 계신 여러분은 아이를 기를 때, 직장 안에서 우리 후배들을 가이드할 때 이 7가지를 발휘하도록 여러분이 리더십을 발휘해 줘야 돼요. 이 7가지는 신입사원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CEO가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7가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CEO가 양해를 해주는 거예요. 리딩하는 그룹이 팔로우하는 그룹에게 양해를 해주지 않으면은 이 7가지 정신은 발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스라엘 얘기를 제가 많이 했는데 우리 다산 어른이 21세기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이 됐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 내용을 다산 어른은 충분히 언더스탠딩을 하고 아 맞아 하드 파워는 세계 1등이잖아. 이제 대한민국 내가 혼숙한데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로 한 번 더 거듭나라. 우리가 고전을 배우고 우리 선열들의 어를 배우지만은 과거의 그 상황을 현재 상황으로 한번 대입해 본다면은 이분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잠깐 다녀왔습니다. 가고시마라는 일본 최남단이죠. 우리나라 땅끝 마을. 거기에 메이지 유신의 3인방이 거기서 태어났더라고요. 그걸 보러 갔는데 그 바로 위에가 우리 여러분 왕인 박사 역사 시간에 잠깐 배웠죠. 백제의 왕인 박사가 일본의 천자문과 논어를 가지고 일본에 가서 문자가 없던 일본에게 문자를 만들어준 거예요. 문자를 전해준 거예요. 그 문자를 보고 자기네들이 이제 응용해서 가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자가 없는 일본은 왜라고 불렀어요. 근데 문자가 딱 들어가니까 자기네들이 보고 왜? 우리 매가 아니잖아. 가장 동쪽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나라잖아. 그래서 일본. 한자가 가기 전에는 자기네들도 왜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도 왜라고 부르고 우리도 왜라고 불렀는데 한자가 들어가니까 왜라는 게 우리한테 썩 유쾌한 단어가 아니잖아. 거기서 일본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라남도 영암에 왕인 박사 탄생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역사에는 왕인에 대한 기록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는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일본 서기 왕인 박사가 서기 403년에 일본에 건너가서 한자를 전하고 그 후 200년 후에 이제 일본이 한자를 받았으니 역사를 쓰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일본 서기라는 역사에 백제의 왕인이라는 사람이 와서 우리 한자를 전해주고 이렇게 해서 일본을 완전히 근대화시켰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왕인 박사가 한국 영암 월출산 밑에서 태어났다면 이분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으며 어떻게 박사가 됐으며 어떻게 일본을 가게 됐으며 일본에 도착해서 그 사람들과 어떻게 교류했으며 그러면 그분은 이제 돌아오진 않았거든요. 일본에서 계속 했는데 일본 왕실에서 우리 왕실의 피는 백제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일본 천황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동경의 우에노 공원에다가 왕인 박사 추모비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저는 왕인 박사가 아까 이 슬라이드 본다면 소프트 파워를 일본에 전했다. 문자를 전했다는 건 뭐예요? 총과 칼을 전한 게 아니라 소프트 파워를 전했어요. 그 소프트 파워 덕분에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그 이후로 성장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소설로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왕인의 귀한 해가지고 왕인 박사가 1600년 만에 일본 우에노 공원에 다시 타임슬립해서 환생을 하셔가지고 영암으로 다시 귀환하는 그러면서 1600년 전의 왕인의 소프트 파워와 지금 21세기 AI 세상에서의 소프트 파워가 어떻게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건지 그때와 지금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 건지 아까 대통령 정약용처럼 그분을 21세기로 모셔와서 대한민국에 훈수를 두게 하고 우리가 그거를 따라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쓴 책 중에 아까 후츠파 얘기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다 누워 있잖아요. 무슨 소리야? 후츠파로 벌떡 일어서. 해서 후츠파로 일어서라. 이 안에 7가지 요소를 제가 상세하게 책으로 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가장 존경하는 시몬 페레스 대통령의 자서전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No room for small dreams. 이 책도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그 책이 드라마로 나왔다고 그랬죠. 드라마하고 이 책을 같이 보시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탄생했고 여기까지 오는데 저분의 역할이 얼마나 컸고 하드 파워가 강한 이스라엘에서 소프트 파워가 강한 이스라엘로 어떻게 변모했는지. 그다음에 오늘 주제가 다산인데 다산을 21세기로 온 곳이 왔을 때 다산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국가 경영을 했을까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를 중심으로 제가 쓴 책을 소개를 합니다. 저는 현재 카이스트에서 김재철 AI 대학원 동원그룹의 김재철 회장이 603억 원을 기증을 해서 AI 대학원을 만들어서 현재 세계 5위 대학원으로 부상하고 있죠. 거기에서 제가 이제 역할을 좀 하고 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